여군 최초의 3스타 장군인 여성이 군부대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몰래 잠입하여 감찰을 시작하게 되었고, 무례한 병사들이 군수 물품 박스를 걷어차고 폭언과 비리를 일삼는 모습을 시작으로 군대 전체를 개박살내고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철원의 공기는 한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서늘한 긴장감을 머금고 있었다. 제77기동 보병사단 격풍부대의 연병장은 먼지 한 톨 없이 정돈된 채 대한민국 육군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단장 이취임식. 그러나 그 엄숙한 공기 속에는 환영과는 다른 종류의 호기심과 경계, 그리고 약간의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단상 위로 오르는 새로운 지휘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이 그 모든 감정의 진원지였다. 대한민국 최초의 보병 출신 여성 삼성 장군 강선우 중장.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다. 꼿꼿하게 편 허리와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짧게 자른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날카로운 눈매는 강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허명이 아님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이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장병들을 천천히 훑었다. 도열한 장병들의 군복은 칼날처럼 각이 잡혀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 강선우는 읽어냈다. 기대가 아닌 의구심을, 존경이 아닌 낯설불. 신고합니다. 중장 강선우는 2025년 7월 2일부로 제77기동 보병사단장 근무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그 목소리가 연병장을 가로질러 철원의 산자락에 부딪혔다 되돌아올 때까지 장내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전임 사단장과의 악수, 부대기 이양, 군단장에 대한 경례. 모든 절차는 물 흐르듯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강선우는 자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벽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남성 중심의 군 조직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이었고, 그녀는 이제 그 성의 주인이자 동시에 이방인이었다. 취임사는 짧고 간결했다.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고 전우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여기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격풍부대를 만들겠다. 미사여구는 없었다. 오직 군인으로서의 본질을 관통하는 문장들 뿐이었다. 장병들은 의례적인 박수를 쳤지만 그 박수 소리는 어딘가 공허하게 들렸다. 이 취임식이 끝나고 사단 지휘부와의 상견례가 이어졌다. 사단장실의 도열한 참모들의 면면을 훑어보며 강선우는 다시 한번 그 미묘한 기류를 감지했다. 대부분은 표정을 감춘 채 의례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 부사단장인 박성준 준장의 눈빛은 달랐다. 부사단장, 준장 박성준입니다. 사단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성준은 강선우의 육사 동기였다. 생도 시절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강선우를 내심 경쟁자로 여겼던 인물.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부대원들의 신망이 두터웠고 스스로를 현실을 아는 군인이라 자부했다. 그의 악수에는 힘이 실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묻는 듯했다. 오랜만이군, 박장군. 앞으로 잘 부탁하네. 강선우는 그의 손을 담담하게 맞잡으며 짧게 답했다. 그녀는 박성준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강선우의 등장을 격풍부대의 안정성을 뒤흔들 돌발 변수로 여기고 있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부대의 관행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남자. 그 관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강선우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결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라 직감했다. 상견례가 끝나고 강선우는 자신의 전속부관인 김민석 소령만을 남겼다. 김민석은 그녀가 육군본부 전략기획처에서 근무할 때부터 손발을 맞춰온 충직한 부하였다.
그는 강선우의 능력과 신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지지하는 인물이었다. 소령, 분위기가 어떤가? 창밖으로 연병장을 내려다보며 강선우가 물었다. 김민석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초의 여성 사단장, 그것도 최전방 기동사단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특히 박성준 부사단장님을 중심으로 한 기존 지휘부는 사단장님의 지휘 방침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의주시라. 좋게 들리진 않는군. 강선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에게는 익숙한 일이었다. 소위로 임관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모든 행보는 언제나 최초라는 수식어와 함께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여성이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 여성이기 때문에 독하거나 혹은 무를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시선. 그 모든 것을 실력으로 돌파하며 별 3개를 달았지만 이곳 격풍부대는 그녀가 이제껏 겪어온 그 어떤 전장보다 더 낯설고 험난한 곳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내일부터 부대 순시를 시작하겠다. 공식적인 보고 일정은 모두 취소하고 내가 직접 보고 싶은 곳을 불시에 방문하겠다. 자네는 내일 오전까지 부대 현황 자료와 함께 특히 군수 및 보급 관련 최근 3년간의 감사 자료를 따로 챙겨두도록.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장님, 부사단장님께서는 이미 참모부별 업무보고 일정을 잡아두셨습니다. 첫날부터 기존의 절차를 무시하시면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민석의 우려 섞인 말에 강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소령. 나는 이곳에 박수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러 왔지. 내 임무는 격풍부대를 대한민국 최강의 전투부대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대의 실상부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보고서에 박제된 숫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부대의 모습을 말이야. 반발? 그건 내가 감당할 몫이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김민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강선우는 불 꺼진 사단장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에 잠긴 광활한 주둔지 너머로 희미한 불빛들이 점처럼 박혀 있었다. 저 불빛 아래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잠들어 있었다. 누군가의 귀한 아들,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가족. 그들의 청춘과 생명을 담보로 자신은 이곳에 서 있었다. 그 사실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격풍. 바람을 친다는 이름처럼 이곳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일까? 순풍일까, 역풍일까? 아니, 어쩌면 자신이 바로 그 바람을 몰고 온 폭풍의 눈일지도 몰랐다. 강선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길고 힘든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강선우는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사단장실을 나섰다. 동이 트기 전에 서늘한 공기가 뺨에 와 닿았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당직 계통은 비상이 걸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민석 소령만이 지프차를 대기시킨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가장 낮은 곳, 가장 소외된 곳부터 가보지. 강선우의 첫 목적지는 사단 직할 보급 수송대대였다. 부대의 혈액과도 같은 군수품이 오가는 곳. 그리고 가장 부정이 발생하기 쉬운 곳이기도 했다. 그녀가 육본 감사실에서 근무했던 시절의 경험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다. 예상대로 보급 수송대대는 그녀의 불시 방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대장은 휴가 중이었고 주임원사는 허둥지둥 달려나왔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강선우는 형식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보급 창고로 향했다. 창고 내부는 겉보기에는 잘 정돈되어 있었다.
품목별로 분류된 박스들이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다. 하지만 강선우의 날카로운 눈은 사소한 것들을 놓치지 않았다. 장부상 재고와 실제 물품의 수량이 미묘하게 차이나는 몇몇 품목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전투 식량이 가장 안쪽에 처박혀 있는 모습, 그리고 일부 박스의 허술한 봉인 상태. 아직 심증일 뿐이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경고등을 켜고 있었다. 그녀가 쌀과 부식류가 보관된 제2창고로 막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이었다. 창고 뒤편에서 고압적인 목소리와 함께 무언가 둔탁하게 걷어차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 새끼야. 정신 안 차려? 이게 라면이야, 아니면 라면 부스러기야? 운반을 이따위로 해. 강선우는 김민석 소령에게 눈짓을 보내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창고 뒤편 공터 트럭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병사 2명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고, 그 앞에는 배가 나온 소령 1명이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윽박지르고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찢어진 라면 박스와 쏟아져 나온 면 부스러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운반 중에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어려 보이는 병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소령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보란듯이 성한 라면 박스 하나를 발로 툭 걷어찼다. 실수? 니들 월급에서 깔까? 이등병 나부랭이가 벌써부터 군수품 귀한 줄 모르고 말이야. 쯧쯧. 이러니 여자가 사단장으로 오지. 군기가 아주 개판이야, 개판. 그 순간 주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소령의 마지막 말은 분명히 강선우를 겨냥한 것이었다. 함께 있던 다른 간부 몇몇은 못 들은 척 헛기침을 했고, 병사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그때였다. 소령. 얼음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그들의 등 뒤에서 울렸다. 모두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싸늘한 표정의 강선우 중장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이 아침 햇살에 번뜩였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소령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군수참모부 보급과장 조진태 소령이었다. 사단장님, 어인일이십니까? 충성. 조진태는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강선우는 그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라면 부스러기들을 향해 턱짓했다. 저건 뭔가? 아, 그게 병사들이 작업 중에 부주의하여 생긴 일입니다. 즉시 시정하고 교육하겠습니다. 조진태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다. 강선우는 그를 지나쳐 겁에 질린 병사에게 다가갔다. 계급과 이름은? 이병 최민준입니다. 자네가 한 일인가? 죄송합니다. 최이병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얼굴이었다. 강선우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준 뒤 다시 조진태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경멸을 담고 있었다. 조진태 소령. 첫째, 부하의 실수는 지휘관의 책임이다. 병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지휘관의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둘째, 군수품은 국가의 자산이자 전우의 생명줄이다. 그것을 발로 차는 행위는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셋째, 강선우는 잠시 말을 끊고 조진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상관에 대한 모욕은 군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위반 행위다. 그 사실을 모르는가? 그 계급장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 같아서 조진태의 어깨를 그대로 짓눌렀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주위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다. 치욕 그 자체였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상세하게 경위서를 작성해서 오늘 오후까지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그리고 최 이병을 포함한 작업 인원 전원에게 정식으로 사과해라. 지금 이 자리에서. 강선우의 명령은 단호했다. 조진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많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사병에게 사과하라는 것은 죽기보다 더한 굴욕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 짧은 순간 강선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다. 명령이다. 결국 조진태는 이를 악물고 최 이병을 향해 돌아섰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강선우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섰다. 그녀가 자리를 떠나자 얼어붙었던 공기가 그제야 풀리는 듯 했다. 하지만 이미 부대의 가장 깊은 곳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난 뒤였다. 조진태 소령의 눈에는 강선우를 향한 노골적인 적의와 도끼가 서려 있었다. 지프차로 돌아오는 길 김민석 소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조진태 소령은 그냥 넘어갈 인물이 아닙니다. 부친이 예비역 장성이고 사단 내에서도 인맥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일로 사단장님께 앙심을 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알고 있다. 강선우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대 풍경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하지만 골문 상처는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다. 조기에 도려내지 않으면 조직 전체가 썩어 문드러지지. 오늘 내가 본 것은 단순한 군기문란이 아니야. 그건 이 부대에 깊게 뿌리내린 오만과 부패의 작은 편린일 뿐이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날카롭게 빛났다. 조진태 소령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곳은 우리의 왕국이니 외부인은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이자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강선우는 그 도전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확신했다. 격풍부대에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과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작전 계획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조진태 소령이 제출한 경위서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변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의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포장되었고 상관 모욕에 대한 언급은 교묘하게 빠져 있었다. 그는 강선우의 지시대로 병사에게 사과는 했지만 그 형식적인 절차 뒤에 숨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강선우는 경위서를 말없이 읽어내려간 뒤 책상 한편으로 밀어놓았다. 공식적인 절차로는 조진태의 껍질을 벗겨낼 수 없다는 사실만 재확인했을 뿐이었다. 오히려 성급하게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가는 과잉 대응 혹은 여성 지휘관의 감정적인 조치라는 역공을 맞을 수도 있었다. 적은 생각보다 교활하고 그가 속한 시스템은 견고했다. 그녀는 부사단장인 박성준 준장을 호출했다. 박성준은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사단장실에 들어섰다. 오전에 있었던 일은 보고받았습니다. 조 소령의 행동이 과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단장님께서도 너무 강경하게 대처하신 면이 있습니다. 부임 첫날부터 지휘관과 참모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부대 전체의 사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말은 충고를 가장한 경고였다.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뜻이었다. 박 장군, 자네 눈에는 이게 단순한 갈등으로 보이나? 강선우가 날카롭게 물었다. 병사들 앞에서 군수품을 발로 차고 상관을 모욕하는 것이 과한 행동일 뿐인가? 그건 명백한 군법 위반이자 지휘 체계를 무시하는 하극상이야. 자네는 부사단장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뭘 했지? 부대 관리에 소홀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 소령은 오랫동안 군수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입니다. 가끔 의욕이 앞서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능력 자체는 출중한 인물입니다. 이번 일은 제가 책임지고 엄중히 경고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사단장님께서도 너그러이
됐네. 강선우는 그의 말을 잘랐다.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니 그 정도 비위는 눈 감아주자는 건가? 그게 박 장군이 말하는 현실적인 지휘 방식인가? 박성준은 입을 다물었다. 그의 침묵은 긍정이나 다름없었다. 강선우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동기이자 부대의 2인자인 그조차 이 거대한 관행의 일부라면 이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될 터였다. 알겠네.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지. 자네는 부대의 전반적인 훈련 태세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박성준은 무거운 표정으로 사단장실을 나갔다. 강선우는 그가 조진태에게 달려가 사단장이 자네를 주시하고 있으니 당분간 몸을 사리라고 언지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이제 공식적인 지휘 계통을 통한 문제 해결은 불가능해졌다. 그날 밤 강선우는 다시 김민석 소령을 불렀다. 그녀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소령.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우리 둘 외에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네. 자네에게 비공식적인 임무를 하나 맡기려고 한다. 김민석은 긴장된 얼굴로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조진태 소령을 포함한 군수 관련 라인에 대한 감찰을 시작한다. 공식적인 감찰이 아니야.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한다. 이것은 엄청난 월권 행위일 수 있었다. 사단장이 자신의 부관을 시켜 비밀리에 부대원을 사찰하는 것. 만약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그녀의 지휘권은 물론 군인으로서의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김민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단장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고맙다. 강선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 외로운 싸움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부하의 충성심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우리에겐 정보가 필요해. 서류상의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정보. 보급대대에 근무하는 병사나 부사관 중에 양심적인 인물을 찾아봐야 한다. 오늘 아침 조소령에게 질책받던 병사들, 그리고 그 광경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던 한 여군 하사가 있었지. 강선우의 뇌리에 스쳐 지나간 얼굴. 두려움 속에서도 무언가 다른 빛을 담고 있던 그 눈빛의 주인. 김민석이 가져온 인적사항 파일에서 그녀는 어렵지 않게 그 하사를 찾아냈다. 보급대대 군수관리 담당 이지혜 하사. 이 하사를 조심스럽게 접촉해보게. 절대 강요하거나 티를 내서는 안 돼.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녀가 바로 우리가 찾던 내부의 눈이 되어줄지도 몰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내 당번병을 한민우 상병으로 교체하겠다. 오늘부로. 한민우 상병 말입니까? 행정반에서 평범하게 근무하는 병사로 알고 있습니다만. 눈치가 빠르고 귀가 밝은 아이라고 들었다. 너무 똑똑한 인물은 오히려 적에게 경계심을 주지. 평범함 속에 비범함을 감춘 인물이 때로는 최고의 정보원이 될 수 있네. 강선우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녀는 거대한 성벽을 정면으로 부수는 대신 성벽의 가장 약한 틈새를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김민석 소령이 외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대장이라면 이지혜 하사는 부패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증언해줄 증인이었고 한민우 상병은 지휘부 근처를 오가며 적들의 대화를 엿들을 도청기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다. 그날 이후 격풍부대에는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되었다. 하나는 연병장과 훈련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훈련과 작전. 다른 하나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강선우와 그녀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막으려는 부패한 세력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김민석 소령은 강선우의 지시대로 자연스럽게 이지혜 하사에게 접근했다. 그는 창고 재고 정리나 서류 작업을 돕는다는 핑계로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 이 하사는 극도로 경계하며 입을 닫았지만 김소령의 진심 어린 태도와 군 생활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한편 새로운 당번병이 된 한민우 상병은 사단장실을 오가며 지휘부의 분위기를 살폈다. 그는 일부러 어수룩하게 행동하며 간부들의 경계심을 풀었고 그들의 대화 조각들을 하나하나 기억 속에 담아두었다. 조진태 소령이 부사단장실을 드나들며 강선우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 특정 납품업체 사장과 수시로 통화하는 내용 등 사소해 보이는 정보들이 강선우의 책상 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강선우는 매일 밤 김민석과 한민우에게서 올라온 보고를 종합하며 거대한 퍼즐을 맞춰나갔다. 조진태 소령을 중심으로 한 군수 라인이 특정 업체와 결탁해 유류와 부식, 심지어 노후 장비의 부품까지 빼돌리고 있다는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고 그 뿌리는 사단을 넘어 상급 부대까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강선우는 어둠 속에서 맹수의 숨통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낌새를 챈 사냥감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터였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이 보이지 않는 전선의 가장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부패의 자금 흐름이 기록되어 있을 조진태 소령의 비밀 장부였다. 강선우의 보이지 않는 전선이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짐승적인 감각의 소유자인 조진태 소령이 눈치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부임 초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었던 그 강철의 여인이 그저 원칙주의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오산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용서가 아닌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고요함이었다. 변화는 사소한 곳에서부터 감지되었다. 평소라면 대충 넘어갔을 서류들이 사단장 직권으로 반려되기 시작했다. 군수품 재고 실사에 대한 불시 점검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무엇보다 그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사단장실 주변의 공기였다. 새로 온 당번병 한민우 상병은 어수룩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늘 무언가를 살피고 있었다. 강선우의 충복인 김민석 소령은 이전보다 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자신과 가까운 인물들 주변을 맴도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다. 뭔가 이상해. 그 여자가 우리 뒤를 캐고 있는 게 틀림없어. 조진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몇몇 핵심 측근들을 불러 모았다. 군수사령부에서부터 인연을 이어온 군수계획장교와 시설참모부의 영관급 장교들이었다. 그들은 조진태를 중심으로 한 부패 카르텔의 핵심 멤버였다.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닙니까, 조 소령님? 신임 지휘관이 의뢰하는 길들이기일 수도 있습니다. 시설참모의 말에 조진태는 코웃음을 쳤다. 길들이기? 아니, 이건 사냥이야. 냄새를 맡은 거지. 우리가 빼돌린 유류, 건설 자재, 부식 그 여자는 그 냄새를 맡은 맹수야.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목을 물릴 순 없어. 조진태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는 먼저 내부의 쥐새끼부터 색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보급대대로 향했다. 그 중에서도 얼마 전 강선우 앞에서 자신에게 쓴소리를 들었던, 그리고 최근 김민석 소령과 부쩍 자주 마주치는 이지의 하사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다. 다음 날 조진태는 이지의 하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는 평소의 고압적인 태도 대신 의외로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하사 요즘 일은 할 만한가? 저번에 내가 좀 심했지? 다 부대를 위한 마음에서 그런 거니 이해해주게.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이지혜는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습니다. 조진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폐기 예정인 군용 타이어의 수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한 허위 보고서였다. 이 서류 말이야. 사소한 착오가 좀 있었는데 이 하사가 깔끔하게 처리해서 결제를 좀 올려주게. 자네 일 처리가 워낙 꼼꼼해서 믿고 맡기는 거야. 그것은 명백한 지시이자 시험이었다. 이 서류에 순순히 도장을 찍는다면 그녀는 우리 편이 되는 것이고 거부한다면 적으로 간주될 터였다. 이지혜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김민석 소령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누며 용기를 얻었지만 부패의 핵심 인물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공포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여기서 거부하면 어떤 보복을 당할까? 가족들은 왜 그러나 이 하사? 뭐 문제 있나? 조진태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의심과 경고의 빛이 가득했다. 이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그녀는 결국 서류의 담당자 확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녀는 아직 영웅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살기 위해서는 악마의 손을 잡는 척이라도 해야 했다.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조진태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내보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그녀의 뒷모습을 의심스럽게 좇고 있었다. 이지혜는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했다. 그녀는 결국 현실과 타협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죄책감이 독처럼 그녀의 온몸을 파고들었다. 며칠 후 그녀는 김민석 소령을 몰래 만나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리고 조진태가 건넨 허위 보고서 사본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그녀의 첫 번째 반격이자 되돌아갈 다리를 스스로 불태운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한편 한민우 상병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 그는 박성준 부사단장의 집무실에 서류를 전달하러 갔다가 우연히 조진태 소령과 박춘장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부사단장님께서도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강선우, 저 여자는 부대를 개혁하려는 게 아니라 파괴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수년간 쌓아올린 안정을 말입니다. 조소령, 말이 지나치군. 사단장이야. 명령만 내리시면 언제든 저 여자를 끌어내릴 카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확실한 방법으로요. 한민우는 숨을 죽였다. 카드를 준비했다는 말에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조금 더 듣기 위해 문에 귀를 가까이 대는 순간 안에서 대화를 끝낸 박성준 준장이 갑자기 문을 열었다.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차가운 박성준의 시선과 정면으로 마주친 한민우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가 파르르 떨렸다. 그게 서류를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박성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등 뒤에 선 조진태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웠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한민우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어수룩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부사단장님께서 안에 계신 줄 모르고 문을 두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어설픈 연기가 통한 것인지 혹은 사병 하나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인지 박성준은 혀를 차며 그의 손에서 서류를 채갔다. 다음부턴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썩 물러가. 한민우는 황급히 경례를 붙이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막사 뒤편까지 달려온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죽다 살아난 기분이었다.
하지만 공포와 함께 그가 엿들은 대화의 조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강선우를 끌어내릴 카드. 그날 밤 한민우는 강선우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보고를 듣는 강선우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김민석은 그녀의 두 눈에 이글거리는 분노의 불꽃을 보았다. 적들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악랄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비리 은폐를 넘어 이제 그녀를 사령탑에서 직접 끌어내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보이지 않던 전선이 점차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역습의 서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조진태가 말한 카드는 강선우의 예상을 뛰어넘는 교활하고 악랄한 것이었다. 그는 강선우를 부패나 직권 남용 같은 죄목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그런 공격은 자칫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었다. 대신 그는 그녀의 가장 예민한 부분, 즉 여성 지휘관이라는 상징성을 공격하기로 했다. 그들의 음모는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첫 단계는 강선우와 그녀의 유일한 수족인 김민석 소령의 관계를 왜곡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이 밤늦게 사단장실에서 독대하는 모습은 이미 여러 사람에게 목격된 터였다. 물론 그것은 비밀 감찰을 위한 회의였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광경이었다. 조진태의 네트워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익명의 투서를 육군본부 감찰실로 보냈다. 투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제77사단장 강선우 중장과 전속부관 김민석 소령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 투서에는 두 사람이 심야에 단둘이 집무실에 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는 내용과 함께 강선우가 김민석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허위 사실이 정교하게 섞여 있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누군가를 시켜 멀리서 찍은 강선우와 김민석이 집무실에서 나오는 흐릿한 사진 몇 장을 증거로 첨부했다. 동시에 부대 내부에 교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단장님이 김소령만 유독 챙긴다더라. 밤마다 둘이서 뭘 하는 걸까? 어쩐지 김소령 기세가 등등하더라니 다 배경이 있었구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고 강선우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그녀의 모든 지시가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으로 왜곡되었고 그녀를 따르던 소수의 장교들마저 혼란에 빠졌다. 강선우는 부대 내의 미묘한 기류 변화를 감지했지만 그것이 자신을 올가맬 거대한 덫의 일부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조진태의 비리 장부를 찾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올가미가 조여들었다. 어느 날 오후 육군본부 감찰실 소속 장교 2명이 예고 없이 격풍부대를 방문했다. 사단장인 강선우에게조차 사전 통보가 없는 이례적인 방문이었다. 그들은 강선우에게 한 통의 투서를 내밀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요구했다. 투서의 내용을 확인한 강선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분노보다 깊은 허탈감에 휩싸였다. 수십 년간 군에서 온갖 편견과 싸우며 스스로를 증명해왔다. 오직 실력과 원칙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적들이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고작 이런 저열한 스캔들이라니. 그것은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짓밟는 행위였다.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명백한 무고입니다. 강선우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감찰 장교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저희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사단장님. 하지만 투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관련 제보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결국 강선우와 김민석 소령은 각각 분리된 공간에서 공식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강선우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김민석과 밤늦게 만난 이유가 부대 내 비리 감찰 때문이라고 밝히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비공식 감찰이라는 월권 행위를 자백하는 꼴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조진태를 잡기도 전에 그녀 자신이 먼저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될 것이 뻔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할 수도 거짓을 말할 수도 없는 완벽한 딜레마에 빠졌다. 사단장이 감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조진태와 그의 세력들은 의도적으로 소문을 더욱 부풀리고 왜곡하여 퍼뜨렸다. 장병들은 수군거렸고 간부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피했다. 지휘 체계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불과 몇 주 전 연병장에서 수천 명의 장병들을 호령하던 강철의 여인은 이제 자신의 집무실에 고립된 채 가장 치욕스러운 혐의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박성준 부사단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음모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조진태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다. 부대의 안정을 위해서라는 자기 합리화와 함께 그는 강선우가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내심 바랐다. 그래야만 격풍부대는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조사실에 홀로 앉아있는 강선우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녀는 자신을 공격한 보이지 않는 적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조진태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거대한 카르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방관하는 박성준까지. 그들은 그녀의 군복을 벗기기 위해 덫을 놓았다. 하지만 그들은 강선우를 잘못 보아도 한참 잘못 보았다. 덫에 걸린 짐승은 공포에 질려 발버둥 치지만 수많은 전장을 헤쳐온 노련한 지휘관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냉정해지는 법이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파괴하기 위한 공격인 동시에 그들의 약점을 드러낸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폭로한 셈이었다. 바로 진실이었다. 강선우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이 치욕적인 덫을 부수고 보란듯이 살아남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리라. 그녀는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결심을 굳혔다. 그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전쟁으로 답해줄 터였다. 강선우 중장이 육군본부 감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격풍부대를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었다. 그녀를 향한 의심과 불신은 안개처럼 퍼져나가 부대의 모든 신경망을 마비시켰다. 훈련 성과는 곤두박질쳤고 군 기강은 눈에 띄게 해이해졌다. 조진태와 그의 세력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다. 그들은 혼란을 틈타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고 흔적을 지우는데 여념이 없었다. 강선우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감찰 조사는 길어지고 있었고 육군본부 지휘부는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에게 쏟아질 세간의 이목을 의식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렇다 할 반박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녀는 지휘 능력 부족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직 해임당할 것이 불고듯 뻔했다. 사단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습니다. 사단장님께서는 이번 일과 무관하시다고 말씀하십시오. 조사를 받고 나온 김민석 소령이 결연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충성심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여 강선우를 지키려 했다. 어리석은 소리. 강선우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자네 혼자 모든 걸 뒤집어 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저들은 내가 물러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걸세. 이건 자네나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부대 전체의 명운이 걸린 싸움이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폭풍의 눈은 역설적으로 고요했다. 그녀의 마음도 그랬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녀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해졌다. 그들이 쳐놓은 덫에 갇혀 수비만 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덫을 부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장을 겨눌 창이 필요했다. 김소령,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없어. 이제 정면으로 부딪힐 때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조진태의 비밀 장부. 그걸 찾아야 한다. 이 모든 음모와 부패의 고리를 끊어버릴 유일한 열쇠야.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직접 사냥에 나선다. 강선우의 결심은 비장했다. 그것은 자신의 군 생활 전부를 건 마지막 도박이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을 믿고 따랐던 2명의 병사를 보호해야 했다. 그녀는 한민우 상병을 조용히 불러 다른 부대로 전출시킬 것을 제안했다. 자네는 이제 충분히 임무를 다했다. 더 이상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한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제가 여기서 도망치면 저 스스로를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끝까지 사단장님 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리게만 보였던 병사의 눈에는 어느새 군인다운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이지의 하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민석 소령이 그녀에게 이제 그만해도 괜찮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우리가 보호해주겠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다.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조진태 소령 같은 사람이 계속 이기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 꼴은 볼 수 없습니다. 그녀가 건넨 허위 보고서, 사본은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했다. 그녀는 더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 사람의 결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씨와 같았다. 강선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믿고 따라주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다. 작전은 야음을 틈타 시작되었다. 목표는 조진태 소령의 사무실과 그의 관사였다. 공식적인 수색 영장 없이는 불가능한 일. 이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역설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야만 하는 순간이었다. 김민석 소령이 외부에서 망을 보고 한민우 상병은 비상 상황 시 교란 작전을 펼치기로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지의 하사에게 맡겨졌다. 그녀는 보급대대 소속으로 조진태의 사무실 구조와 서류 보관 위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직접 사무실에 잠입해 장부를 찾아내기로 했다. 만약 발각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너희는 내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해야 한다. 작전 직전 강선우는 비장하게 말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강선우와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심한 뒤였다.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쳤다. 마치 그들의 앞날을 예고라도 하듯 거센 비바람이 격풍부대의 막사들을 두들겼다. 칠흑 같은 어둠과 요란한 빗소리를 방패 삼아 이지의 하사는 조진태 소령의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고양이처럼 조용히 걸었다. 그녀의 손에는 맞는 키와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발걸음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 같은 시각 강선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불을 켠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이 위험한 도박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성공이냐 실패냐, 영광이냐 파멸이냐.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폭풍우가 쏟아지는 한밤중 제77사단 본청 건물의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간간히 번개가 칠 때마다 창밖의 나뭇가지들이 유령처럼 흔들렸다. 이지의 하사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진태 소령의 사무실 문 앞에 서서 가늘게 숨을 몰아쉬었다. 외부에서는 김민석 소령이, 후방에서는 한민우 상병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녀의 성공을 빌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이 작전의 성패는 온전히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맞는 키를 꺼냈다. 보급대대에서 근무하며 비상 상황을 대비해 알아두었던 구식 자물쇠의 허점.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키를 넣고 천천히 돌렸다. 철컥. 경첩이 내는 마찰음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지만 다행히 빗소리에 묻혔다. 문이 열렸다. 사무실 안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 캄캄했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는 대신 휴대폰의 가장 낮은 불빛에 의지의 안으로 들어섰다. 조진태의 향수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비밀 장부였다. 가장 유력한 장소는 그의 개인 금고였다. 하지만 너무 뻔한 장소였다. 의심 많고 교활한 조진태라면 모두가 예상하는 곳에 결정적인 증거를 두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강선우 중장이 예측했던 대로 그의 책상과 서류 캐비닛부터 뒤지기 시작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초조함에 입술이 바싹 말라갔다.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 하나하나가 심장을 옥죄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낡은 3단 서류 캐비닛의 가장 아래 칸에 멈췄다. 다른 칸들과는 달리 유독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기억했다. 조진태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정돈에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 저 먼지는 의도적으로 방치된 위장이었다. 그녀는 가장 아래 칸을 열었다. 낡은 훈련 교범과 폐기된 서류들이 전부였다. 실망감이 밀려오는 순간 그녀는 손끝에 느껴지는 미세한 위화감을 감지했다. 서랍의 바닥면이 다른 곳보다 약간 더 높았다. 그녀가 바닥판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숨겨져 있던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비닐로 여러 겹싸인 작은 노트북과 USB 하나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찾았다. 그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손이 가늘게 떨렸다. 이것이 바로 강선우 중장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 부대를 썩게 만든 암덩어리를 도려낼 칼이었다. 그녀는 노트북과 USB를 전투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두런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간 순찰조였다. 이지혜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고 숨을 죽였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사무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손전등 불빛이 그녀가 숨은 책상 그림자를 훑고 지나갔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별일 없지? 네,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조용합니다. 대화 소리와 함께 발소리는 다행히 멀어져 갔다. 이지혜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추슬러 사무실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작전은 성공이었다. 강선우의 집무실에 모인 세 사람은 숨을 죽인 채 이지혜가 가져온 전리품을 확인했다.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하자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진실이 펼쳐졌다. 그 안에는 지난 수년간 조진태가 저질러온 모든 비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유류, 부식, 피복, 심지어 전차 부품까지. 빼돌린 군수품의 품목과 수량, 그것을 처분한 민간업자의 이름과 입금 내역,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번호와 상납 리스트까지. 그것은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라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설계도였다. 리스트에는 사단 내의 여러 간부들은 물론 상급 부대와 방위사업청의 몇몇 인물들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이 정도일 줄이야. 김민석 소령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한민우 상병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지의 하사는 자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깨달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강선우는 굳은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이것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을 때 군 전체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녀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박성준 준장이었다. 그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복잡하고 괴로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 강 장군. 박성준은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강선우에 대한 감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부대의 혼란을 지켜보며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강선우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끌어내리기 위한 조진태의 방식은 비겁하고 저열했다. 그는 부대의 안정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자신에게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창밖으로 폭우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김민석 소령의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그는 결국 자신의 양심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선우와 마주 앉아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조진태가 어떻게 음모를 꾸몄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묵인했는지. 자네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자네의 방식이 우리가 지켜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틀렸더군. 진짜 부대를 무너뜨리고 있던 것은 변화가 아니라 부패였어. 나는 군인으로서 부끄러운 짓을 했네. 처벌을 받게 된다면 달게 받겠네. 하지만 그 전에 이 부대를 바로잡는 일에 힘을 보탤 기회를 주게. 박성준의 고백은 강선우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부대의 2인자인 부사단장이 그녀의 편에 선 것이다. 이제 이것은 강선우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격풍부대 스스로의 자정을 위한 싸움이 되었다. 어둡고 긴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박성준 준장의 합류는 전세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그는 조진태의 성향과 행동 패턴, 그리고 그와 연결된 내부 인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선우가 외부에서 날아온 칼이라면 박성준은 내부의 병폐를 꿰뚫고 있는 송곳이었다. 두 사람의 힘이 합쳐지자 반격의 계획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해졌다. 단순히 이 증거를 감찰실에 넘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네. 강선우는 비밀 장부가 담긴 USB를 가리키며 말했다. 조진태의 윗선에서 이 사건을 덮으려 할 가능성이 커. 꼬리 자르기 식으로 조진태와 몇몇만 처벌하고 끝낼 수도 있지.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야 하네. 박성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는 말이야. 이 문제는 격풍부대 안에서 우리 손으로 끝내야 하네. 모든 장병이 보는 앞에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해. 그들의 뜻은 하나로 모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바로 사단 전 장교와 부사관을 소집하는 긴급 지휘관 주관 정신교육이었다. 명분은 흐트러진 군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것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부패 세력에 대한 공개적인 심판이었다.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박성준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소집령을 내리고 강선우는 김민석 소령과 함께 장부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자료들을 만들었다. 자금 흐름도 통화 내역, 물품 반출입 기록, 관련자들의 사진과 계좌 정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엮여 스크린에 펼쳐질 준비를 마쳤다. 이지의 하사와 한민우 상병은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으며 결정적인 순간의 증인으로 나설 준비를 했다. 소집령이 내려지자 부대는 술렁였다. 특히 조진태와 그의 하수인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옥죄어 오던 감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강선우가 곧 떠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특히 강선우를 견제하던 박성준 준장이 이 교육을 직접 주관한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부사단장님이 왜 갑자기 저 여자 편에 붙은 거지? 뭔가 이상해. 조진태는 초조함을 느끼며 자신의 사무실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하지만 그의 비밀 장부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며 이번 교육 역시 강선우가 떠나기 전 마지막 발악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거짓의 성벽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사단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장교와 부사관들이 빈틈없이 들어찼다.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를 살폈다. 조진태와 그의 측근들은 앞자리에 앉아 일부러 여유로운 척 농담을 주고받았다. 이윽고 강당의 모든 불이 꺼지고 단상 위 스포트라이트만이 환하게 켜졌다. 그 빛 속으로 강선우 중장이 꼿꼿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뒤를 박성준 준장과 김민석 소령이 따랐다. 박성준이 강선우의 바로 옆자리에 서는 순간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모두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강선우는 마이크 앞에 서서 강당을 가득 메운 부하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정신교육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나는 오늘 한 군인의 양심 선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저는 이 부대에 부임한 이후 우리 격풍부대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악을 목격했습니다. 국가의 재산을 훔치고 전우의 피와 땀을 가로채 자신의 배를 불리는 자들. 심지어 진실을 감추기 위해 동료를 모함하고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들을 말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정면의 조진태에게 향했다. 조진태는 애써 태연한 척 그녀를 마주 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저에게 현실과 타협하라고 말했습니다.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썩은 상처를 도려내지 않으면 건강한 조직 전체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강선우의 뒤편에 있던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그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바로 조진태의 비밀 장부 첫 페이지였다. 선명하게 스캔된 장부의 이미지에 조진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당 전체가 충격으로 술렁였다. 지금부터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강선우의 선언과 함께 양심의 거대한 포문이 열렸다. 스크린은 하나의 거대한 기소장이었다. 강선우는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조진태의 비밀 장부를 근거로 한 부패의 실상을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횡령 내역과 금액, 관련자들의 이름과 차명 계좌번호가 붉은 글씨로 떠올랐다. 유류 수만 리터가 어떻게 장부 조작을 통해 사라졌는지,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고급 부식들이 어떻게 외부 식당으로 팔려나갔는지, 그 돈으로 그들이 어떤 향응을 즐겼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수백 명의 간부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분노, 배신감, 경악. 다양한 감정이 그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우를 향한 배신이며 국가에 대한 반역입니다. 강선우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조진태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거라고. 저 여자는 전속부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추문으로 조사를 받는 중이다. 저런 여자의 말을 어떻게 믿나.
그의 발악은 오히려 그의 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 뿐이었다. 바로 그때 강선우 옆에 서 있던 박성준 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조진태 소령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사단장의 입에서 나온 말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강선우 사단장님과 김민석 소령에 대한 추문은 조진태 소령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꾸며낸 비열한 음모입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알고도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부대의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불의를 외면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단장님과 격풍부대 전 장병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박성준은 허리를 숙여 깊이 사과했다. 그의 양심 선언은 조진태에게 결정타를 날렸다. 가장 믿었던 방패가 자신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진실을 말해줄 용기 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강선우의 말이 끝나자 강당 연문이 열리고 이지혜 하사와 한민우 상병이 단상 위로 올라왔다. 이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진태가 자신에게 허위 보고서 작성을 강요했던 사실을 증언했다. 그녀가 증거로 제출한 허위 보고서 사본이 스크린에 클로즈업 되었다. 한민우는 조진태와 박성준의 대화를 엿들었던 사실을 증언하며 강선우를 끌어내릴 카드라는 말이 실제로 오갔음을 밝혔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조진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 그래, 내가 했다. 그래서 뭐, 나 혼자 한 줄 알아? 여기 있는 놈들 중에 깨끗한 놈이 몇이나 될 것 같아.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 조금씩 떡고물을 받아 처먹었잖아. 그의 폭로에 몇몇 간부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는 마지막까지 물귀신처럼 모두를 끌고 들어가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강당의 뒷문이 활짝 열렸다. 그곳에는 육군본부 헌병대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강선우와 박성준이 사전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협조를 요청해 둔 것이었다. 헌병대장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와 조진태 소령 앞에 섰다. 조진태 소령. 군형법상 군용물 횡령, 직권 남용, 무고 및 상관 모욕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진태의 팔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그의 어깨가 힘없이 축 처졌다. 그는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허공을 향해 악을 썼지만 그 외침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의 공범들 역시 차례로 호명되어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심판은 끝났다.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강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강선우는 착잡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승리였지만 동시에 군의 치부를 드러낸 깊은 상처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고통스러운 수술이 끝나야만 비로소 새로운 살이 돋아날 수 있다는 것을. 격풍부대의 진짜 개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조진태와 그의 부패 카르텔이 일망타진된 후 격풍부대는 한동안 거대한 후폭풍에 시달렸다. 대대적인 후속 조사가 이어졌고 비리에 연루된 수십 명의 간부들이 군복을 벗었다. 부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장병들의 사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강선우는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박성준 준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부대를 뿌리부터 다시 세우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부패의 온상이 되었던 군수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혁했다. 모든 물품의 입출고 내역을 전산화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했고 외부 업체 선정 과정에 병사 대표가 참관하도록 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그녀는 부대 내에 만연했던 권위주의와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사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의 사병 대표를 임명했다. 구타와 폭언은 물론 사적인 업무 지시까지 엄격하게 금지되었고
위반 시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랐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장병들도 부대가 실제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훈련장에는 건강한 활기가 넘쳤다. 간부들은 더 이상 눈치 보며 줄을 서는 대신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강선우의 개혁은 격풍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군 내부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그녀의 방식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상급 부대 지휘관들도 눈에 띄게 향상된 격풍 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와 높아진 사기를 보며 그녀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를 옭아매려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무고는 완벽하게 벗겨졌고 오히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녀의 노력이 높이 평가받았다. 1년 후 강선우는 부임 첫날처럼 사단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동지가 된 박성준 준장이 함께했다. 저 멀리 연병장에서는 절도 있는 함성과 함께 장병들이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부대를 휘감던 부패와 불신의 역풍은 사라지고 투명하고 건강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제야 진짜 격풍다운 모습이군. 낡고 썩은 것을 몰아내는 시원한 바람 말이야. 박성준이 감회에 젖어 말했다. 강선우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녀의 개혁에 결정적인 공을 세운 이지혜 하사는 중사로 진급하여 보급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존재가 아닌 모든 후배 여군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전역을 앞둔 한민우 병장은 강선우 사단장님과 함께한 1년이 인생 최고의 학교였다는 말을 남겼다. 그는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배운 한 뼘 더 성장한 청년이 되어 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선우는 깨달았다. 진정한 리더십은 계급이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려는 신념과 동료를 아끼는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이라는 수식어를 넘어 부패한 조직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전우애를 일깨운 참군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었다. 철원의 하늘 아래 새롭게 태어난 격풍부대를 향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강선우라는 한 명의 위대한 지휘관이 만들어낸 희망의 바람이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가 일으킨 바람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